2008년 7월 1일 몽골 대통령 남바린 엥흐바야르는 수도 울란바타르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4일간의 비상사태 동안 통행금지, 집회금지, 언론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죠.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선언을 한 것인데요. 국회 앞에서 시작한 소규모 시위는 폭동으로 치달으며 몽골인민당 당사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발포 대응하였고 5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이에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도심에 군대를 배치하고 4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죠. 2022년 12월 5일에는 영하 21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울란바타르 정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들은 중국의 석탄을 빼돌린 부패한 마피아 관료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궁까지 강제 진입을 시도했죠. 대학생 등 2030이 줄을 이룬 시위대는 밤까지 시위하자 경찰은 해산에 나섰고 몸싸움이 벌어지며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몽골 국회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처럼 다시 한번 국가 비상사태를 오흐나깅 후렐수후 현 몽골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후렐수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경제개발부 장관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꾸려 시위대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위는 중국 수출용 석탄 650만 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촉발됐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화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스캔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패 관료들이 빼돌린 석탄의 양은 약 38만 5천 톤으로 추산되고 있죠. 탄광 채굴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회장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뇌물을 주고 중국행 화물차를 일반 승합차로 등록시킨 뒤 석탄을 빼돌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가 통제하는 코크스 광산은 몽골 국가 예산의 주요 원천으로 광산업은 몽골 GDP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죠. 몽골 국민들이 영하 21도에도 수바타르 광장으로 뛰쳐나와 열받을 만한 이유가 느껴지시죠? 이쯤 되면 몽골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몽골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 양당이라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사실은 유일하고도 단일한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거대 여당인 몽골인민당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번듯한 야당이 없습니다. 몽골인민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이지만 몽골 자체가 66년가량 공산주의 국가였고 몽골은 한국과 다르게 좌파 독재를 겪어서 인민당의 자국 내 정치적 스탠스는 범우파, 기성진영에 가깝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이지만 정치적 스탠스는 범좌파 개혁진영에 속하죠. 1911년 몽골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1920년 6월 25일 창립된 몽골인민당은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정당입니다. 오랜 세월 통치한 경험이 있고 1990년대 초기에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룩하면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죠. 오래된 정당인 만큼 선거에서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며 지방의 지구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몽골인민당은 여타 정당들보다 확고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구소련 영향권이었던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15개 국가의 공산당 계승 정당이 대다수 민주화 이후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정당 생존에 급급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번의 총선에서 인민당은 7번 승리하였습니다. 인민당은 심지어 1990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도 승리했죠. 당시 인민당은 전체 76석 중 71석을 득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인민당이 공산당 계승정당임에도 민주주의에 대해 적극 반응하며 민주 세력과 타협하고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던 민주 세력의 후보들은 제한적인 미디어 언론 매체 사용과 낙후된 교통통신망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 이행, 시장경제로의 이행, 전면적 경제 변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 화폐가치 하락, 구소련의 원조 중단 등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몽골 유권자들은 통치 경험이 없는 민주 세력에게 정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총선에서 지방 득표율은 인민당이 완전한 강세인데요. 그 이유는 인민당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방 목축민, 유목민들의 협동조합 구성 지원에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쏟아부었고 8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연장선에서 구축한 공무원 조직, 국가기구, 정책수단의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선거 1년 전부터 인민당은 임금과 각종 보조금을 인상하였죠. 두 번째로 야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앞에서 민주당을 야당으로 언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어요. 몽골은 연립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1990년, 2004년, 2008년, 2012년, 그리고 2024년에도 몽골은 연립정부를 구성해 현재 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연정을 통해 정쟁이 중단되고 국가적 과제가 해결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거대 정당들의 연정이 진정으로 국정을 위해 통합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CNN 유명 경제 프로그램 퀘스트 민즈 퀘스트 진행자 리처드 퀘스트는 몽골 민주당 강투무르 대표에게 연정의 문제성에 대해 지적하며 그러면 야당은 누가 합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몽골의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민당과 민주당은 여야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각종 이권을 챙겨왔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 눈감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4년 총선 결과는 좀 다를까요? 이번 총선 결과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표도 큰 잡음 없이 완료되었으며 선거 전후 과정을 지켜본 외국인 선거 감시단도 선거운동 과정, 선거 과정, 개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6월 15일 밤 제1선거구인 우브르 한가이도의 상트군의 민주당 위원장이 인민당 선거운동원에 의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크고 작은 일이 있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한 선거치고는 무탈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암튼 이번 선거에는 19개 정당, 2개 정치연합, 40여 명의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총 1341명의 후보가 기존 76석에서 증대된 126석을 두고 경쟁했는데요. 선거 결과 집권당인 인민당 68석, 제1야당인 민주당 42석, 훈당 8석, 민족연합 4석, 시민의 용기 녹색당이 각각 4석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총선 총 76석 중 인민당이 62석을 가져갔던 것을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이긴 했죠. 이로써 인민당은 이번에도 다수당으로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긴 했지만 겨우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할 정도의 의석이라서 이번 선거를 이례적인 인민당의 패배로 바라보는 일부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인민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8년간의 장기 집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우세합니다. 최근 인민당은 연달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21년 대선에서도 70%의 지지율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다수의 몽골 국민들은 일당 독주가 이어지니 어떤 식으로든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선거 한 달 전인 2024년 5월 발표된 몽골의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 상트마랄 재단의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몽골 국민의 33.8%가 몽골이 독재로 가고 있다고 답했죠. 실제로 인민당 집권 이후 몽골의 민주화 지수는 최근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카타르 언론 알자지라는 이번 선거 보도에서 관측통들의 말을 인용하며 몽골의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고 법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42석을 얻어 이전의 11석에 비해 크게 약진하긴 했지만
내부 분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지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여 야당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뿌리 깊은 계파 갈등으로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으며 위상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정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데요.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한결같이 계파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현재는 대략 3개 정도의 계파가 있는데 하나는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그랜드 몽골입니다. 이들은 몽골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에서 출구를 찾자는 자유주의에 편향된 정파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임 바트톨가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몽골 민주연합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파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정회원 가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강투무르가 소속된 하나의 몽골입니다. 하나의 몽골은 그랜드 몽골과 몽골 민주연합 사이의 중재자이며 당내 최대 계파로서 정치 성향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파 갈등 이외에도 민주당이 몽골 인민당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민주화 이후 민주당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첫 선거에서 민주당은 통치 경험 부족으로 몽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민주연합이라는 선거 전 연합을 통해 1996년 두 번째 총선에서는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연합 연립정부는 통치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주요 이슈이자 열망을 적절히 처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경제 전문가였던 앵크사이안 총리가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부작용으로 물가 및 공과금이 인상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를 책임지고 1998년 4월 앵크사이안 총리가 사임하고 민주화 운동가 엘벡도르지가 총리로 선출되었지만 3개월 만에 총리가 사임하면서 정부가 해체되었죠. 그 다음으로 나란 차차랄트 총리가 되었음에도 연합 내 정당 간 분열로 또 사임해 후계자로 아마르자르갈 총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연합은 임기 내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시도했지만 연합 내 분열과 야당인 몽골인민당의 비협조, 빈번한 총리 및 내각 교체로 다음 총선 전에 이미 분열되어 버렸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024년 몽골 총선은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한 선거치고는 그런대로 조용히 치러졌고 원내의 인민당, 민주당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7빛깔 무지개는 아니지만 5개의 정당과 정치 연합이 을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기술자, 교사, 법률가, 경제학자, 장애인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대거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는 젊은 층의 약진과 더불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을 받고 있죠. 당선자 126명 중 70%가 초선이고 초선 의원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일부 거물 정치인들은 의회를 떠나야 했고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인민당의 지지율 하락과 세대교체의 바람으로 볼 때 귀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선자 중에는 매우 특이한 경우도 많은데요.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국 소수민족인 카자흐족 출신 의원이 5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이며 시민의 용기 녹색당 출신 자미라 의원은 몽골국 최초의 카자흐족 출신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죠. 몽골국이 양성평등 구조를 만들고 민족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몽골 9대 의회 구성은 외형적으로는 몽골의 매우 희망적인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트톨가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은 한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케이스로 보이네요. 아무튼 선거 및 연립정부 결과 연임 총리로서 3여년 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어용에르덴 총리와 프레수 대통령은 과연 몽골을 22세기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몽골 비전 2050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거물 정치인 없이 젊은 해외 유학파, 비례의원들을 이끌고 어용에르덴 총리는 전직 대통령과 총리 등 정치력 구단으로 충원된 민주당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몽골 국회의 안개가 걷히고 무지개가 뜰지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보광 몽골 왕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달아올지.